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유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함승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은 제가 고르기보다는 이제 포럼에서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서 한번 쉽게 한번 해석해달라는 취지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이 패트릭 와이만이라는 그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역사학자가 쓰신 책인데, 이분이 역사학자이지만 또 활동 무대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에서 역사물을 방송하시면서 또 스포츠 컬러 같은 걸 쓰시는, 대중과 소통을 하시면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들이 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제 상황 설명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그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5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일어났던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더 버지라는 말인데, 이게 그 메인이 아닌 주변, 또 뭐 가장자리, 변두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번역자가 우리말로 창발의 시대라고 우리말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버지라는 가장자리, 변두리라는 원제목보다 이 창발의 시대라는 우리말 번역 제목이 훨씬 더 잘 다른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창발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일본 쪽에서 오히려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로 이제 창조, 창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에서 쓰는 그런 어떤 창발이라는 단어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의미적 차이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창발이라는 말은 남이 모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을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밝혀내거나 이루는 일,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일본어 사전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전에서는 그 소우하츠, 그러니까 각 요소 간의 국소적 상호작용이 전체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현상, 뭐 이렇게 일본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핵심적인 그 주제가 이 제목처럼 더 버지처럼 이 낙후된 변두리였던 서양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가라는 큰 어떤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1490년부터 약 40년 동안 일어났던 어떤 동시다발적이고 거대한 어떤 변화가 이를 따른 어떤 큰 어떤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큰 질문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크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워낙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뭐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약한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됐는지를 뭐 인지혁명, 그리고 농업혁명, 과학혁명 같은 어떤 전환기적인 부분을 갖고 설명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 있는 문명이 또 다른 문명보다 더 나은지, 이런 부분들을 그 과학기술, 바이러스, 철기 문명을 갖고 이제 얘기한 청유세, 이런 책들이 큰 어떤 질문을 갖고 또 인류사를 작가 나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1500년대가 시작되고 있는 이 당시 그 유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박하게 그렇게 좀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럽은 그 정치 경제적 변방으로 당시에 그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이나 중국의 명왕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다. 뭐 심지어 낙오자였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럽이, 뭐 작가의 표현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정신의 도박꾼이라면 유럽에 돈을 걸진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유럽이 나중에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의 창시자로 또 산업화의 본고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로 1490년대에는 이제 유럽이 동방에 비해서 좀 낙후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뭐 파리, 런던, 베네치아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당시 유럽 기준으로는 이상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최고의 어떤 성과, 성취를 찾는 그런 어떤 외계의 방문자가 있었다면 이들은 아마도 이스탄불이나 베이징을 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작가가 얘기할 만큼. 그래서 제가 그럼 1490년에 우리나라는 누가 때였는지 한번 궁금해서 봤더니 성종 21년으로 연산군으로 이제 제위가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부나가와 토요토미에 의해서 통일되기 전에 전국 시대가 막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과연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유럽 도시들이 동방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낙후됐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1500년에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유일하게 파리만 한 18만 5천 명 정도 인구 규모였고, 당시에 벌써 베이징이라든가 이제 인도에 있는 도시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라든가 그 중동에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는 인구 규모가 월등히 뭐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BC 4000년에 시작했고, 또 인더스 문명은 3500년, 또 중국 문명도 2500년 됐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문명이 시작이 불과 BC 1000년 정도니까 2~3000년 정도의 그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1490년대까지는 자연스럽게 서구의 도시들이 동방보다는 훨씬 더 낙후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작가는 그 대분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동서양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어서 이제 역전이 되는 시기를 대분기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근데 이 대분기라는 개념은 작가가 처음 제시한 개념은 아니고요. 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랫동안 논의되는 주제인데, 주로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의 어떤 경제 구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이 40년 동안에 집중된 창발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00년 당시에 어떤 역전, 대분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1500년을,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인데 15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던 네덜란드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중세 때부터 그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데, 오히려 대서양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정체되는 부분이 있고,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쭉 가는. 그러니까 하여튼 1500년, 1490년 이 시점이 동양과 서양 또 유럽 내에서도 지중해와 대서양 세력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그런 시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40년, 1490년부터 이 4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창발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처럼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한 6가지 정도를 제시하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대항해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게 대항해 시대를 그러니까 영어로는 Age of Discovery, 그 대발견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유럽인들의 어떤 역사관에 녹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항해술과 지도, 항로 같은 지식이 쌓이면서, 그리고 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줄곧 유럽의, 그리스 때부터 줄곧 유럽의 중심이었던 지중해에서 드디어 대서양으로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작가가 제시한 그 국가의 팽창이라는 개념인데, 저도 이 국가의 팽창이 어떤 개념일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책을 열심히 봤는데, 제가 이해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국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도시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 독일 남부 같은 경우는 한자동맹이라 그래갖고 그 도시국가들의 연맹, 연합, 경제 중심으로 무역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공국이라든가 또 왕국의 개념도 지금의 왕국이랑 다른,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개념의 국가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근세 개념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서부터 스페인, 영국 대제국의 면모를 갖춘 그런 국가들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구조, 또 국가가 어떤 것들에 주도하고 개입하는 그런 개념들이 생겨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약이 사용된 전쟁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릴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화약, 대포가 사용된 전쟁이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침공한 그 콘스탄티노플 함락 때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시대의 뭐 기사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형태의 전쟁이었는데 화약이 사용된 전쟁이 또 의미 뭐냐 하면 전쟁은 지금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정 문제, 군비 문제, 전쟁의 양상이라든가 용병을 이런 스케일이라든가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는 시기가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인쇄술의 확산입니다. 이 인쇄술이라는 게 이게 그 구텐베르그가 타임지에 선정한 뭐 천년의 가장 위대한 뭐 이렇게 뽑힌 이유가 뭐냐면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책이 그 필경사가 양피지에다가 하나하나를 필사를 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유능한 필경사도 책 한 권 필사하는데 2달, 3달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 지식이 확산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책은 개인이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나 어디 수도 같은 데가 이제 한 권씩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생긴 게 1200년대에 생겼는데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도 이 당시 이 구텐베르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이 몇백 권 수준밖에 없고 모든 책들은 다 자물쇠에 잠겨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위 그 지식이라든가 사상이 전파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게 근데 그게 이제 인쇄술 때문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벽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교개혁 때문에 중세 종교가 유럽의 전부였는데 그게 바뀌면서 전체 사회가 바뀌는 부분이고 근데 이 저자는 가장 중요한 번을 6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게 경제, 자본, 시장의 논리가 개입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이 책의 주제가 이제 이 부분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런 창발의 시대, 이런 격변의 시대가 유럽에서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동양하고는 다른 여기서 이 책에서는 경제적 관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경제적 관행이 생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 1400년대부터 유럽에는 만성적인 귀금속 부족 현상이 있어서 특히 은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화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인 금, 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광산이 고갈된 부분도 있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동방하고의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유럽은 동양에다가 특별히 팔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 만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면은 평생 소장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시아에서 오는 것들은 후추, 향신료라든가 비단이라든가 이거 기호품이고 사치품 같은 부분들이 되고 또 유럽이 아마 그 향신료가 그 BC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경에 유럽에 도입이 됐는데 그 향신료가 처음에는 그 고기를 저장할 때 소금으로 저장한 것들을 향신료를 같이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너무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귀족들의 어떤 부의 어떤 상징 같은 개념으로 되면서 향신료는 완전히 유럽 사람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가 확대됐고 특히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반 이상이 이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때부터는 귀족들한테만 어떤 사용되던 그런 어떤 동방의 수입품들이 이제 서민 평민층한테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오르고 거기다가 십자군 원정이라든가 오스만 제국 때문에 어떤 무역 루트의 불안정성이 생기다 보니까 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 구도가 계속 누적되면서 그 귀금속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과 담보로 거래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금융체계, 경제체계, 거래체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이라든가 탐험가라든가 왕, 귀족 모두 할 것 없이 그 어떤 투자 수익, 대출 이런 개념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거기서부터 그 동양과 차별화된 유럽 특유의 어떤 그런 요소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은 신뢰와 신용에 기반해서 고비용의 고위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들이 늘어났고 저희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이는 보장된 수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벤처 사업에 대한 투자로 항상 실패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럽인들은 이를 인정하고 자본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리스크 테이킹하고 투자의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자금을 만나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 유럽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탐험가들의 영웅적인 시선보다는 거래 장부를 기록하는 깃펜의 움직임, 왕실 권력자와 이탈리아 금융업자 간의 대화, 신용장과 거래 계약서에서 찾을 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일상화된 방식의 그런 관행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책은 전체 9장의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창발의 시대라는 얘기를 그 시대를 살았던 이 9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책이 전개가 되는데 이거를 그 조금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좀 묻고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전체 작가의 취지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내용을 좀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이 탐험가 콜럼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벨라 여왕,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 또 스페인의 까를로세는 이제 군주. 이 군주가 어떻게 통치하면서 국가 개념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푸거 은행업자하고 또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은행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에 대한 개념이 있고 대출을 하고 빌리고 갖고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또 인쇄업 중요하니까 그 인쇄술이라든가 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인쇄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중심을 이 역사학자 특유의 아주 세밀한 어떤 그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